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22회의 이제 세 번째 영역이죠.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시험 문제가. 자, 보면 실천의 사회통제적 측면과 관련된 실천의 이념, 뭐 인도주의,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이념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선조직협회의 기본 이념이었었고, 그것하고 같은 게 박애사상입니다. 그죠? 넓을 박 사랑해서 넓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나 자신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생판 모르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라. 그래서 인도주의 박애사상 같은 개념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권 원리에 근거해서 이 빈자들의 삶과 관련되어진 의사결정에 어떻게 이 빈자들이나 또는 빈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이었었고, 자, 인보관 운동의 이념이었었죠. 자,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은 우리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자, 이 세상에 부자는 진화가 잘 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진화가 덜 된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기존의 이제 중상주의 시대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그 자본주의 시대에 잘 적응을 한 사람들은 진화가 잘 된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시대에 적응을 못한 사람, 그럼 이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은 이 진화가 잘 된 사람이 부자가, 진화가 덜 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통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자선조직협회는 이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이제 빈자를 가져다 놓고서 도울 가치가 있는 빈자, 도울 가치가 없는 빈자로 자기네들이 통제하면서 나눴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진화라는 게 사람은 진화가 잘 돼 있고 원숭이는 진화가 사람보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원숭이를 통제하죠. 어디다 갖다 놓고서. 예, 동물원에다 가져다 놓고서 우리 마음대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가 잘 된 존재는 진화가 덜 된 존재를 통제해도 된다. 사회 통제적 성격 갖고 있다. 이거 시험에 기존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사회 진화로. 자, 다양화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한꺼번에 다 참여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에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도 된다는 이념이었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기능주의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1930년대 후반에 이 진단주의에 맞서서 미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학파로 기능주의가 등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자, 보면 개인의 의지, 그렇죠.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를 인정을 했어요. 이제 진단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은 무의식에 의해서 통제되고 무의식에 의해서 무의식적 삶을 사는 존재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기능주의는 개인은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진단하는 건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 이거는 이 진단주의자들의 얘기죠. 심리 내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 개인이 갖고 개인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원조 관계, 맞죠?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원조 관계를 맺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원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단, 치료적 관계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기관의 기능을 강조했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 니은만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면은 기억, 디귿, 리을, 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클라이언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윤리적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죠? 제공할 것인가 관련해서 클라이언트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이 서비스의 대안들을 쭉 사회복지사가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선택권을 클라이언트한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쟁점 종류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결정권 얘기,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자, 4번 인권 문제 나올 거라고 봤어요. 이것도 출제가 됐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만 있는 내용으로 출제됐다. 이거 다른 교재에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우리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천부성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천부는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하늘 천자, 그 다음에 부여할,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한테 부여한 권리. 그러니까 우리 인권을 얘기할 때 보통 천부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질적인 권리. 어떤 위력에 의해서도 침해돼서는 안 될 권리. 그걸 천부권이라고 하고, 자, 자유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얘기하더라. 이 자유권을 1세대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1세대 인권. 그래서 1세대 인권은 공민권, 자유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적인 정치적 권리, 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졌고, 그래서 공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 이게 바로 제3의 인권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하고 단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집합적인 인권인데, 그 한 국가나 또는 한 사람들, 뭐 몇몇의 집단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연대가 다 단결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평화권은 제3의 인권, 그러니까 세 번째 인권이에요. 3세대 인권. 아직까지는 실현이 되지 아니한 인권, 꿈의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고, 자, 보편성은 자신의 인권은 자기만의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 보편성이라는 말은, 자, 우리 보편이란 말은 뭐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인권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권은 자기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은 없죠. 자, 평등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다. 이 평등권이 이제 제2세대 인권.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권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죠? 국가로 하여금 국가한테 야, 나 이런 권리 누리게 해줘. 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굶어 죽겠거든? 힘들어 죽겠어. 그럼 국가는 생존권 보장해줘야 돼요.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최소한 누려야 될 삶의 기본적인 지위나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제2세대 인권, 평등권이었었다. 자, 이거 우리 교재에만 있었어요. 진짜로. 자, 로엔버그 돌고프 얘기가 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로엔버그하고 돌고프의 이 윤리, 그 상대적 윤리 기본 원칙 가운데서 그 주요한 내용, 의미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기존에 항상 순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생평자체 3사진 이래가지고, 근데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되는 문제가 출제됐다. 자, 봤더니 윤리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랬어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즉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건 뭐 보나마나 최소 손실의 원칙에 해당되죠. 최소 손실. 그죠? 예.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자, 평등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다룰 때, 복지사 클라이언트를 다룰 때,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평등하게 다뤄야 될 때, 우리는 항상 평등하게 다뤄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위계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억압당하는 클라이언트는 그 억압하는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억압하는 사람과는 불평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모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모하고 이 학대당하는 아이를 평등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 계모는 불평등하게 대해야 되고, 아이는 이제 아이하고 계모를 불평등하게 대해서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뒷부분에서 원가정에서 생활하게 할 것인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게 할 것인가, 이건 대안이에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대안들인데,
그 대안이 이 아이한테 가장 해가 되지 않는 것 또는 해악이 되지 않는 것, 그걸 우리 최소 손실의 원칙 또는 최소 해악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을까? 아니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어떤 것이 아이한테 해를 덜 끼칠까? 그 대안들 중에서 자, 가장 고민해 봐야 될 일이죠. 뭐 사회정의 이런 건 없고요. 진실성과 정보 개방,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전혀 거리가 먼 얘기들이죠. 그 답은 몇 번입니까? 뭐 쉽게 2번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다. 자, 6번. 자, 1960년대와 1970년대 외원단체 활동이, 자, 외원기관이 나왔어요. 외원기관, 그러니까 외국 원조단체 얘기하는 거죠. 민간 외국 원조단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사회복지가 종교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1950년에 그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 유엔 16개국이죠. 이 유엔 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군인들과 함께 누가 들어왔냐면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복지,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선교,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포교 목적을 갖고 우리나라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당시 미국인들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군인들과 함께 이제 구제 구호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저 터키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터키에서는 이슬람교 선교하고 이제 구제 구호하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6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외원단체 기관들이 전부 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외국 원조 활동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자, 그 일 전에는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이 복지 단체 시설들은 전부 다 이 종교기관과 관련이 있었어요. 종교기관. 특히 이제 기독교 이 기관에서 기독교 종교적 색채를 띤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하고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도록 했고, 전문 사회복지의 시작을 촉발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외원기관 자체는 전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에 전문성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뭐 자격증을 갖고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 훈련을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제 활동을 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그런 복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복지가 있어라고 하는 걸 깨우쳐 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 사회복지의 시작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복지 단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특히 이제 1970년에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전문 사회복지의 이제 시작을 어떤 법 제도화 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자, 3번. 시설 중심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아동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이나 또는 이제 노인들 양로원, 이런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들, 장애인 생활 시설이죠. 그런 시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발전하는 데 계기, 원동력을 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보다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가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게 됐다. 맞죠? 거시적인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만드는 정책, 국가가 이제 국민 전체 복리를 위해서 만드는 정책들,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들이 들어와서 했던 것, 우리나라에서 와서 했던 행동들은 이제 구호 중심의 활동들이었단 말이에요. 개인들,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호하는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미시적인 사회사업, 여러분 미시적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개인이나 또는 가족한테 개입하는 걸 미시라 그랬죠. 이런 위주로 발전하게 되어졌다.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거시적으로 어떤 국가가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다라고 하는 자선사업 같은 걸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예, 당연히 3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1929년 밀포드 회의 얘기가 뭐 시험엔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때 이제 공통 기반,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 및 방법론에 공통적인 기반이 있다는 데 대해서 합의를 봤다라는 건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공통 기반이 뭔지, 그 8가지가 있는데 그 뭔지를 묻는 건 요번이 처음 문제였었어요. 아주 세부적인 문제를 물었죠. 한번 보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규범적 행동에 대해 벗어난 행동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걸 보통 일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탈과 관련되어진 지식 그런 것이 있고 인간관계 규범의 활용도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 또는 대인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 맞대고서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또는 인간관계 그걸 하는데 어떤 규정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정도가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사회력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의 궤적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 그러니까 이건 진단주의자들의 시각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자, 사회치료에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겠다. 그렇죠. 지역사회 자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어떤 자원적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건 사실 진단주의자들의 생각을 확 벗어난 이야기였었어요. 개인의 문제 해결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갖고서 클라이언트는 변화가 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 자원,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자원들이 활용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자, 집단사회사업의 목적, 윤리, 의무를 결정하는 철학적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세부적으로. 요새 경향이 이렇죠? 자, 8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의 예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1차 현장, 2차 현장,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1차 현장, 2차 현장의 구분은 기준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설립되어진 목적, 기관이 운영되어지는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 그랬습니다. 1차 현장은 오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것. 자, 2차 현장은 원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차 현장이었었다. 자, 이용시설, 생활시설에 대한 구분은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라 그랬죠. 생활시설은 주거, 가서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가서 잠을 자면 생활시설이고 잠 자지 않고 서비스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걸 이용시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노인복지관 1차 현장 맞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자, 이용시설의 아동보호치료시설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아동보호치료시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의 시설입니다. 얘는 대표적인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랬었어요. 거주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이에요.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자,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자, 거주자 붙었으면 생활시설이고요. 2차 현장 교정시설 맞습니다. 교정시설이 뭐 감옥이나 보호관찰소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보통 교정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이 돼서 이제 멋진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분들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범죄 스킬을 배워갖고 나오시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요새 이제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제 교정사회복지사 같은 일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 2차 현장 맞습니다. 자, 생활시설, 노인 요양원. 자,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2번이죠. 예, 이용시설 아니고, 자, 생활시설이더라. 이거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꼭 정리해 두십시오. 자, 강점, 관점, 뭐, 안 나오면 이상하죠? 예, 셀러비가 얘기했던. 자, 강점,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보면, 개입의 핵심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참여다. 그렇죠? 개인은, 강점, 관점은 생태 체계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생태 체계적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환경들, 그죠? 그 환경들이 다 이 개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도 보고 그 다음에 환경도 같이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강점 관점이에요. 자, 봤더니 개입의 핵심은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역사회는 뭔가요? 예, 바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이죠.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도 보고 가족도 보고 지역사회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들의 강점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 강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답은 기억은 맞고. 클라이언트의 능력보다 전문가의 지식이 우선시 되어진다. 이건 병리적 관점 얘기죠. 그죠? 클라이언트의 능력보다 전문가의 지식을 우선시하는 거. 클라이언트의 능력, 즉 강점 또는 역량을 더 우선시하는 게 강점 관점이죠. 자,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한다. 여러분,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긍정적, 이 말 빼놔. 이건 말 그대로 헷갈리게 하려고 긍정적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재해석이라는 말은, 자, 병리적 관점은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막 쏟아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는 말 안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의식적 이야기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그 내면에 있는 얘기들을 정신분석학과 같은 이론적 방법을 통해서 재해석, 이론에 기반해서 다시 해석을 해내는 거야. 아, 저놈이 지금 겉으로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 얘기의 진짜 본질이 뭐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리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 긍정적 빼놓고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재해석해서 활용한다. 이거는 뭐죠? 병리적 관점이고, 강점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그냥 인정하죠. 클라이언트는 믿을 만하고, 즉 신뢰할 만하고, 클라이언트는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현재 강점을 갖게 된 어린 시절의 원인 사건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강점 관점에서는 무슨 어린 시절 원인 사건이 현재 강점을 갖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타고난 거야, 강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건의 원인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병리적 관점의 얘기죠. 앞에 거 띄어내고 어린 시절의 원인 사건의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그건 병리적 관점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한 병리적 관점 설명이고, 얘는 긍정적자 싹 떼버리면은 병리적 관점 얘기고, 얘는 현재 강점을 갖게 된 여기 없애버리고 어린 시절의 원인 사건의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그 원인을 돌고 판다. 그럼 이거 병리적 관점 얘기죠. 답은 1번만 맞네요. 자, 10번. 전무적 원조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무적 원조 관계, 우리가 다른 말로 전무적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맺은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가 돕고자 하는 그런 계약 관계를 원조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면 옳은 것,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중심되다. 당연하죠. 이거 펄만이 얘기한 거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개입의 목표가 뭐죠?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욕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개입하고, 그죠? 예, 그 다음부터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제한을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친구 관계 되는 거지 뭐.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친구, 연인, 부부는 계속해서 가잖아. 근데 그거 아니고.
자, 전문가의 권위는 부정적 작용을 한다. 자, 전문적 관계 요소 안에 전문가의 권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권위는 부정적 작용을 한다. 이건 사실 조금 논쟁의 여지도 있긴 한데,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사가 이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부여해준 힘이에요. 복지사는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치료, 원조 관계에 있어서 이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권위가 있어야만 클라이언트한테 야, 이것 좀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걸 따라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자, 얘는 부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은 맞는데 부정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니까 틀린 거예요. 때로는 권위가 부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 권위에 놀려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또는 우리가 솔직성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 뒤에서 이제 우리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지만,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의무에는 그러니까 헌신과 의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의무에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권위가 그걸 눌러서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개입이나 또는 개입의 시점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권위는 부정적 작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 부정적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 맞지만 그냥 무조건 부정적 작용을 한다 이러면 이건 틀린 거죠.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자신과 원조 방법에 대해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 자신과 원조 방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해야 되죠. 특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원조 관계에서 전문가는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관계를 맺는 기간 중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아니고 연인 관계 될 수 있고 친구 관계 될 수 있어요. 그럼 전문적 관계 훼손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 원조 방법에 대해서도 통제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걸 찾아내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개입해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주면 좋은데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죠. 전문가가 죽어라 이러면 같이 죽을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무조건 때문에 틀렸고, 얘는 부정적 작용을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러면 맞더라.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자, 11번 봅니다.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대상과 체계 연결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뭐가 있었죠? 예,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변화, 매개 체계, 그다음 행동 체계 4가지가 있었어요. 자, 보면 가족센터 교육강좌를 수강 중인 결혼 이민자 A가 있는데 최근 결석이 잦아졌어요. A의 이웃에 살면서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B에게서 A의 근황을 전해들은 가족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 C는, 자, 항상 사회복지사는 변화매개체계가 되죠. A와 연락 후 가정 방문을 해서 A 남편 D, C 시어머니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C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면 바람이 난다라고 여긴 E가 A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통제하고 있죠. 또한 D는 A를 지지하고 싶지만 E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파악해서, 자, A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걸 우린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A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C가 사회복지사인데 C는 무조건 변화 매개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의 개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표적체계죠. E는 표적체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자, 결혼 이민자 A 행동체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고, 자, 변호사가 전문가 체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문가 체계하고 의뢰응답 체계는 핑커스 미난의 4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콤튼 갤러우의 6체계에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2번, 3번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요새 자꾸 나오는 것이 4체계, 6체계 구분할 수 있냐. 핑커스 미난의 4체계에다가 이 전문가 체계하고 의뢰응답 체계를 갖다 붙이면 6체계가 되는 거죠. 자, 남편 D는 변화매개체계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변화매개체계는 항상 사회복지사나 또는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만 변화매개체가 된다 그랬었어요. 자, 남편 D나
또는 여기 변호사 B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인 결혼 이민자 A를 아껴주는 사람이잖아요. A 편에서. 얘네들은 나중에 개입이 진행되어졌을 때 행동체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동체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행동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지 전문가 체계나 의뢰응답 체계 전혀 아니다. 남편 변화 매개 체계 아니고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 C고요. 자, 시어머니가 표적 체계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결혼 이민자 클라이언트 체계, 시어머니 표적 체계, 그 다음에 변화 매개 체계, 사회복지사가. 자, 3개밖에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체계가. 자,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인퍼먼트 모델. 자, 강점 관점이 반영되어져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인퍼먼트 모델. 그래서 강점 관점을 셀러비가 만들고, 자, 인퍼먼트 모델도 셀러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 우리 다른 말로 역량 강화 모델, 다른 말로 권한 부여 모델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병리적 관점에 기초를 둔다. 에이, 무슨 소리야. 강점 관점에 기초를 둔다. 자, 강점 관점 반대말이 병리적 관점이었었어요. 자, 어떤 경우에도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강점 관점이 반영되어진 모델들은 생태체계적 관점이 반영되어져서 강점 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태체계적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 즉 클라이언트 개인과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에 같이 개입하는 거죠. 강점 관점도 입니다. 클라이언트 개인과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의 그 강점, 즉 좋은 부분을 바라보고 그걸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이 강점 관점이에요. 인퍼먼트 모델은 환경의 변화 추구합니다. 환경에 개입하는 거예요. 환경에 개입합니다. 자, 어떤 경우라도 틀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 당연하죠. 왜? 클라이언트는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 개입에 있어서의 파트너로 본다 그랬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파트너 또는 소비자로 본다고 했었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통제한다. 이거는 병리적 관점에 기반한 의료 모델 정도 얘기가 되겠죠. 의료 모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도 의료 모델 얘기입니다.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답은 3번. 너무 쉬운 문제다, 이것도. 자,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1960, 70년대쯤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론의 통합, 모델의 통합.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일한 이론, 단일한 모델 갖고선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론, 저 모델 다 갖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묶어서 클라이언트한테 개입을 하자. 그게 바로 통합적 접근이었었다. 자, 봤더니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개별성을 강조한다. 통합적 접근의 기본적인 원리죠. 클라이언트의 참여, 개별성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이 통합적 접근은 생태체계적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참여 강조하고 또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개별성이라는 건 뭐죠? 욕구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죠? 그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원리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규정한다. 그렇죠? 무슨 소리지?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다양하다는 거야. 배고프기도 하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등 가렵기도 하고 복잡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 한 가지만 문제로 정하고 한 가지만 해결한다. 그건 기존에 어떤 단선적인 개입 방법들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문제 다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는다. 그렇죠. 잠재력 인정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개입이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주체가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죠. 자, 전통적 접근 방법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을 지역사회 조직으로 통합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통합적 접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통적인 접근 방법, 3대 접근 방법이 3가지예요. 그게 케이스워크,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에 그룹워크, 집단사회사업, 그 다음에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통합한 거죠. 어떻게 되지? 이걸 고치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인 개별사회 사업과 집단사회 사업과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통합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모델의 통합, 이론의 통합이다. 그렇게 고쳐야지 맞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나 원리 등이 있음을 전제하다. 그게 이거죠. 클라이언트의 참여, 개별성, 잠재력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나 원리 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이론, 저 이론에서 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어. 이거 해야만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돼. 이 이론, 저 모델들이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이렇게 훑어보면 결론은 이거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그런 공통적인 그런 개념들, 적용 가능한 개념들, 원리들을 끌어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게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번. 자,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요소인 헌신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특이하기 때문에. 헌신과 의무. 우리가 전문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전문적 관계 구성 요소. 그런데 그 구성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사회복지사가 할 일들이었었어요. 복지사가 갖춰야 될 요소들. 그런데 이 헌신과 의무만큼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헌신 의무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도 헌신과 의무의 규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보면 일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왜 일관성일까? 헌신 의무라고 하는 얘기는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회복지사를 보면 제가 나를 계속해서 돕는구나. 그게 일관성이죠. 제가 날 버리지 않는구나. 엉망진창하다가 이렇게 좋게 하다가 중간에 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게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포함하는 개념 맞고요. 자, 원조관계에서 책임감과 관련이 있다. 그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과 관련해서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이 있고, 자, 원조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당연하죠. 자, 클라이언트는 헌신을 해야 되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아니죠. 클라이언트도 헌신과 의무, 이 두 가지 요소를 클라이언트도 갖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갖춰야 될 의무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해줘야 돼요. 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개입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 많이 해결됐고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 진적 사항에 대한 보고, 그렇죠. 자기 상황에 대한 자기 보고, 그게 복지사한테 있어야 복지사는 어떻게 돼? 이제 개입을 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기도 하고, 개입을 해 나가면서 이제 뭐 종결의 시점도 정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 헌신과 의무는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갖고 있는 전문적 관계의 요소였다. 그게 이제 자주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특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14번은 리을만 틀렸네요. 답은 2번이다. 자, 15번서부터 1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자,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왜 안 나오나 했어. 왜 안 나오나?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교재를 보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 만들어진 표 안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자, 봤더니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종결, 기록 정보 관리할 때 윤리, 직업적 경계 유지, 클라이언트하고 어떤 사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그렇죠. 사전 고지에 관한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이해 충돌에 관한 대처 얘기가 있습니다. 얘는 뭐죠? 이거는 기본 윤리 안에 전문가로서의 실천의 윤리 기준, 전문가로서의 실천 윤리 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강령은 실천론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구조도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 구조도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일단은 그 구조도, 기본 틀을 머릿속에 싹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구조도에 맞춰서 이제 반복해서 눈에 익혀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걸 왜 해?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윤리강령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지? 이게 지금 제5차, 5차 개정되어진 윤리강령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자, 16번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차근차근 보면 우리 공부했던 것들 다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